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하늘병원 VVIP 병동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마치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이미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듯한 서늘함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생명의 끈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하늘그룹의 강진혁 회장이었으나 지금의 그는 그저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얽매인 채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변해버린 한 명의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했다.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저명한 의학 박사들이 그의 병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당혹감과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하늘병원의 병원장이자 국내 뇌신경학의 1인자로 불리는 박명석 원장이었는데 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내며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재 회장님의 상태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뇌파의 활동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뇌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소견이라는 절망적인 선고였다. 그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병실 안을 울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병상 옆에 서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던 강도준 전무였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단정했던 정장 차림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박 원장을 쏘아보고 있었다. 강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원장과 그 뒤에 서 있는 외국인 의사들을 차례로 노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사례가 담겨 있었다. 하늘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공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원인 불명이라니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현대의학의 정점이 고작 이것뿐이냐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도준의 고함 소리에 의료진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그 모습은 도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과 그 틈을 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다. 의료진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가고 넓은 방 안에는 기계음 소리와 도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을 때 병실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이었고 이 병원의 정식 간호사도 아닌 파견업체의 임시직 간병인이자 청소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3살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헐렁한 유니폼은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더욱 작아 보이게 했고 질끈 묶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재감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깊고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의료 폐기물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주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무용수처럼 소리 없고 절도 있었다. 도준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였지만 극한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지금은 그 어떤 사람의 온기라도 그리웠는지 아니면 그녀의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가 거슬렸는지 그는 잠시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서윤은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다가 강 회장의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듯한 기이한 집중력을 보였다. 그녀는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단순한 청소부일 터였지만 강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가서 강 회장의 손등에 꽂힌 수많은 주사 바늘들을 피해 그의 손목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동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놓치고 있는 미세한 신호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현대의학의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기의 흐름이자 생명력의 미묘한 단절이었다. 강 회장의 손톱 밑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검푸른 반점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귀 뒤쪽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이것은 한의학 고서에나 나오는 독특한 중독 증상이자 혈맥이 막혀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에서 보았던 구절을 떠올리며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입된 약물의 부작용이거나 혹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기혈의 역류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갑자기 병실 안에 모든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며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고 평온하던 강 회장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이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인터폰을 향해 의료진을 호출하라고 소리쳤지만 굳게 닫힌 병실 문 너머에서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만 들려올 뿐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 회장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하다가 축 늘어졌고 모니터에는 심정지를 알리는 직선이 그어지며 소름 끼치는 단조로운 기계 음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도준은 패닉 상태에 빠져 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서윤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오히려 침대 머리맡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강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로는 이미 굳어버린 심장의 혈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에 도준이 흉부 압박을 하려는 순간 그녀는 단호한 손길로 도준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도준은 자신의 팔을 잡은 낯선 여자를 충격과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제정신이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윤은 그의 분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 흉부 압박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르게 될 것이며 막힌 혈을 뚫지 않으면 심장은 다시 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과 위엄이 있어 도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그 짧은 틈을 타 서윤은 주머니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얇고 긴 은침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도준이 말릴 새도 없이 서윤은 강 회장의 상의를 거칠게 젖히고 명치와 배꼽 사이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기를 모은 뒤 망설임 없이 은침을 찔러 넣었다. 그것은 의사 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몸에 흉기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지만 서윤의 손길은 기계보다 정교했고 그녀의 임에는 극도의 집중력으로 인한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렸다. 그녀는 단순히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강 회장의 막힌 혈관을 자극하고 멈춰버린 심장의 펌프질을 강제로 유도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시전하고 있었다. 도준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며 경비원을 불러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정적이 흐른 뒤 서윤이 침을 살짝 비틀며 깊게 찔러 넣자 강 회장의 몸이 크게 튈 듯이 반응하며 입에서 검은 피 한 줌을 컥 하고 토해냈다. 동시에 멈추었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삐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일직선이었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나마 다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때마침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원장과 응급처치팀이 제세동기를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도준과 침대 옆에 서 있는 낯선 간병인, 그리고 피를 토하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회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 원장은 서윤의 손에 들린 은침과 강 회장의 가슴에 남은 자국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서윤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강 회장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으며 자신이 한 응급처치가 성공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팔이 꺾여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도준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지금 당장 수액 투여를 멈추지 않으면 심장이 다시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듯 외쳤다. 도준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고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직감에 사로잡혔다. 끌려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도준은 방금 전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을 되짚어 보았는데 현대의학이 포기한 아버지를 살려낸 것은 수십억 원짜리 기계가 아니라 저 이름 모를 소녀의 낡은 은침 하나였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의료진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며 강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을 투여하려 했지만 도준은 서윤의 경고를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의사의 팔을 잡아채며 당장 투약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박 원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전무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도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기로 결심했고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방금 끌려나간 저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복도로 끌려나온 서윤은 병원 보안실로 연행되기 전 잠시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 탓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어릴 적 산속에서 할아버지에게 혹독하게 배웠던 의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병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에 위안을 삼으며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보안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지만 병실 안에서는 도준이 의료진들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토해낸 검은 피를 닦아내며 그것이 일반적인 혈액이 아님을 직감했고 서윤이 말한 수액투여 중지가 정확한 판단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약물 투여를 중지하자 오히려 아버지의 호흡이 더 편안해지고 안색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도준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끌려간 간병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당장 그녀를 내 앞에 데려오라고 지시하며 이 사실은 병원 측은 물론이고 가족 누구에게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덧붙였다. 그 시각 병원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밀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는 강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민석 부회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방금 심어놓은 정보원으로부터 강 회장이 심정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음을 직감했고 그 변수가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청소부 소녀라는 사실에 조소를 금치 못했다.
그는 쥐새끼 같은 것이 감히 거인의 발목을 잡으려 든다며 서늘하게 중얼거렸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병원의 불빛을 노려보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플랜 B를 가동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어딘가로 전송했다. 병원장 박명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보안실 직원들에게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VVIP 병동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일개의 청소부가 회장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의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의료진들 또한 자신들의 무능력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조하며 그녀가 검증되지 않은 흉기로 환자를 해치려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강도준은 침묵을 지킨 채 모니터상의 수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 수십 년 경력의 박사들이 아닌 저 작은 소녀였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원장을 노려보며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박 원장은 하려던 말을 삼키며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도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이전에 불규칙하고 힘없던 맥박과는 달리 지금은 미약하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손끝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보안실에 잡혀있는 서윤을 당장 이 방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박 원장이 이에 반발하려 하자 도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의 치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내가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준의 단호한 태도에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지만 이미 그룹의 실질적 후계자인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서윤이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도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그녀가 침대 곁에 서자 다짜고짜 아까 투약을 멈추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검은 피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서윤은 주눅들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회장님의 상태는 단순한 장기 부전이 아니라 독소와 울화가 결합되어 기혈이 완전히 막힌 상태인 폐색 증후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현대의학이 투여한 강력한 강심제와 항생제들이 막힌 혈관을 억지로 뚫으려다 오히려 압력을 높여 혈관을 파열시키고 있었으며 자신이 은침으로 막힌 대매 수문을 열지 않았다면 회장님은 약물 과다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의 설명은 난해한 한의학 용어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 논리는 놀랍도록 정연했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증상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박 원장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도준은 서윤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었고 그녀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준은 박 원장과 의료진들을 모두 병실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텅 빈 병실에는 기계음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만약 당신에게 치료를 맡긴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의식을 되찾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쫓겨난 박명석이 강민석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에 민석은 분노를 억누르며 도준이 미쳐서 무당 같은 계집에게 회장의 목숨을 맡기려 한다고 비웃었다. 민석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도준을 무능하고 비이성적인 후계자로 몰아세워 이사회에서 탄핵할 명분을 만들 수 있겠다고 계산하며
박 원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서윤이 치료에 실패하여 회장이 사망하게 놔두되 그 모든 책임을 도준과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덫을 놓으라고 명령했다. 전화를 끊은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형님의 질긴 목숨이 오히려 자신의 야망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VVIP 병실 안도주는 서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아버지의 전담, 주치의로 임명하고 병원 내의 모든 자원과 시설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 만약 일주일 안에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녀는 의료법 위반과 살인 미수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며 자신 또한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악마와의 거래와도 같았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스승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지만 사이비 취급을 받으며 사장되었던 고대 의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서윤은 즉시 치료 준비에 착수했는데 그녀가 요구한 물품들은 최첨단 의료기기가 아니라 굵기가 다른 수십 개의 장침과 뜸을 뜰 수 있는 도구, 그리고 특수한 약재들이었다. 그녀는 먼저 강 회장의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 발바닥과 손끝의 혈자리를 자극하여 순환을 돕는 기초 작업을 시작했고 도주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보조 역할을 자처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왔고 병원 내에는 회장님이 무면허 시술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만 도주는 병실 앞을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로 봉쇄하여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했다. 첫 번째 시술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미미하지만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목격한 도준의 가슴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고 서윤은 회장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맥박의 변화를 체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도준은 소파에 앉아 그런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그녀의 헌신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며 불안감을 조금씩 떨쳐낼 수 있었다. 서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인 강 회장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의 의식을 자극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도준조차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윤은 강 회장의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생존 본능을 깨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기계적인 치료에만 익숙했던 도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는데 이사회 멤버들과 친척들이 도준의 독단적인 행동을 문제 삼으며 병원으로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준이 검증되지 않은 돌팔이에게 회장의 치료를 맡긴 것은 사실상 존속 살해나 다름없다며 당장 치료를 중단하고 도준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준은 병실 문을 가로막고 선체 그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는데 그의 뒤에는 굳게 닫힌 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서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두 번째 단계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도준은 시끄러운 친척들을 향해 만약 결과가 잘못된다면 자신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그룹을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고 그제야 소라는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도준의 몰락을 확신하며 비릿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여인은 바깥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이제 더욱 과감하게 움직여 강 회장의 머리와 가슴 주요 혈자리에 긴 침을 꽂아 넣고 있었다. 이것은 뇌와 심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위험천만한 시술이었으며 조금만 빗나가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초정밀 작업이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바닥에 닿는 순간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모니터의 뇌파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을 비틀었고 그 순간 강 회장의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죽음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생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지옥과도 같았던 첫 번째 고비가 지나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VVIP 병동의 긴장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서윤은 지난 72시간 동안 쪽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강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수천 번의 침술 시술로 인해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엉망이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의 치료는 단순히 침을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힌 기혈을 뚫기 위해 끊임없이 뜨거운 뜸을 뜨고 특수하게 달인 약물을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병실 안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의 소독약 냄새 대신 쌉싸름한 한약 냄새와 쑥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기묘한 재단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강도준은 회사의 급한 결제 서류들을 병실로 가져와 처리하면서도 시선은 항상 서윤과 아버지를 향해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보여주는 초인적인 인내심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듯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할 때면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눈빛을 유지했으며 매 시술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땀을 비오듯 더 흘려냈다. 도준은 가끔 그녀가 비틀거릴 때면 말없이 다가가 부축해주거나 물을 건네주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전우애와 비슷한 끈끈한 유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준은 이 작고 여린 여자가 거대한 병원의 권위적인 의사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듬직한 존재로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강민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치를 떨고 있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병원 내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회장의 바이탈 수치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던지며 박살을 냈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을 빠져나가려 할 때 느끼는 포식자의 잔인한 흥분과도 같았다. 그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병원 내부의 조력자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사고를 위장하여 치료를 방해하고 서윤을 무능한 의료인으로 낙인 찍어 쫓아내라는 구체적이고 악랄한 명령이었다. 그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간호사 한 명이 강 회장의 수액주머니를 교체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간호사는 안심하고 빠르게 수액줄을 조작하려 했으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서윤은 시각보다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해 있었으며 특히 약초와 약물의 미세한 냄새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간호사가 주사기로 수액 투입구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려는 찰나 서윤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튀어올랐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간호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서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깨진 주사기에서 흘러나온 투명한 액체가 바닥을 적셨다. 도준이 놀라서 달려오자 서윤은 간호사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상태로 바닥의 액체를 가리키며 이 약에서 나는 냄새는 영양제가 아니라 근육이완제의 일종이라고 차갑게 외쳤다. 만약 이 약이 회장님의 몸에 들어갔다면 막 회복되려던 심장 근육이 완전히 풀어져 다시는 뛰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며
그녀는 간호사를 향해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고 무섭게 추궁했다. 간호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만 그 반응 자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주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와 공포에 질린 간호사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즉시 경호원들을 불러 간호사를 끌어내고 격리 신문할 것을 지시했으며 병실 내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고함쳤다.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병원 직원들이 돈과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도준에게 뼈아픈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제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윤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그의 어깨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란이 정리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밤, 서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차를 우리고 있었고 도주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주는 서윤에게 다가와 찻잔을 받아들며 아까는 정말 고마웠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의사들도 맡지 못하는 약 냄새를 구별하고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깊은 산속에서 은둔하며 의술을 펼치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제도권 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을 거두어 살려내는 명의였지만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에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서윤은 할아버지가 남긴 의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고 사람의 생명은 자격증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신념이 배어 있었고 도주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고용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진정한 파트너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라기보다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가 느끼는 깊은 신뢰와 의지였다. 도주는 서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진의 간섭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서윤은 도준의 비호를 받으며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치료를 감행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굳어버린 관절을 꺾고 비트러기의 통로를 강제로 여는 추나 요법을 병행했는데 우두둑거리는 뼛소리가 병실을 채울 때마다 도주는 가슴을 졸였지만 서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묵묵히 그녀를 믿고 기다렸다. 적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의 결속력은 그 어떤 요새보다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치료 5일차가 되던 새벽 서윤은 강 회장의 백회혈에 마지막 장침을 꽂아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켜보던 도준 역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동이 터오며 푸르스름한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 때 침대부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강 회장의 오른손 검지가 까닥하고 움직였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에 의한 움직임이었고 서윤이 급히 달려들어 회장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초점 없이 풀려있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하며 빛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도준을 불렀고 달려온 도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 목소리가 들리시냐고 애타게 외쳤다. 강 회장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그의 눈꼬리를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 눈물은 그가 깊은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윤의 손길을 느꼈으며 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아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주는 서윤을 돌아보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고 서윤 역시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면서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 병실 구석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강민석의 표정은 악마처럼 일그러지고 있었다. 민석은 더 이상 소극적인 방해 공작으로는 흐름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엎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회용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오늘 밤 병원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차단하고 혼란을 틈타 타겟을 확실하게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전화가 끊기자 그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어차피 썩어버린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며 스스로의 잔혹한 결정을 합리화했다. 서윤은 회장의 상태가 호전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산짐승이 천적의 접근을 감지할 때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비슷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고 있음을 느꼈고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도준에게 오늘 밤은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도준 역시 그녀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경호 팀장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강진혁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소식은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마치 보이지 않는 연기처럼 병원 밖으로 새어나갔고 다음날 아침 하늘병원 정문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기적적으로 회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는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하늘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하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는 회장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주주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정작 그 소란의 중심인 BBIP 병동 21층은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도준은 창문 너머로 개미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을 내려다보며 이 정보가 새어나간 경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이것이 자신들을 압박하기 위한 강민석 부회장의 또 다른 계략임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석 부회장은 주가 폭등으로 인해 자신의 지배력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즉시 플랜 B를 가동하여 언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서윤을 마녀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재벌 3세가 정체불명의 무속인에게 빠져 회장의 치료를 맡겼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다. 기사들은 서윤을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이비 치료사로 묘사하며 그녀가 강 회장에게 구술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고 선동했고 이에 분노한 대중들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서윤의 퇴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주는 병실 TV 화면에 나온 서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묵묵히 약재를 다리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와 출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도준이 TV를 끄려 하자 괜찮다며 담담하게 저지했고 오히려 지금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니 외부의 소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맥박이 어젯밤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독소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기력이 소진되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태도는 비난과 모욕을 초월한 구도자의 그것과 같았고 도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느끼는 분노가 얼마나 하찮은 감정 낭비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잡으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박명석 병원장이 변호사들과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서를 들고 있었다. 박 원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고발이 접수되었으니 지금 당장 환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서윤에게 소리쳤고 경찰들은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꺼내들었다. 도주는 즉시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하며 몸으로 병실 입구를 가로막았지만 박 원장은 공권력을 방해하면 전무님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협박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고 도준이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찰나 뒤에 있던 서윤이 천천히 걸어나와 도준의 어깨를 잡으며 그를 진정시켰다. 서윤은 경찰과 박 원장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치료는 의료법상의 맹점이 있을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박 원장에게 당신들이 최첨단 장비로도 찾아내지 못한 독소의 성분을 내가 찾아냈고 당신들이 포기한 심장을 내가 다시 뛰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냐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녀의 말에 박 원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고 곁에 있던 경찰들조차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에 압도되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서윤은 도준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회장님의 죽음이니 시간을 벌어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고 도준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단을 내렸다. 도준은 경찰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박 원장을 향해 지금 당장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테니 그때까지만 집행을 미루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치료의 정당성을 증명할 것이며 만약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경영권 포기는 물론이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장은 도준의 도발적인 제안에 당황했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제안을 수락했다. 도준은 병실을 나서기 전 서윤의 손을 잠시 꽉 잡으며 반드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서윤은 믿음직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임시기자회견장은 도준이 나타나자마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도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느꼈던 절망감과 현대의학의 한계,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서윤이라는 존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은 자격증 종이 한 장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의술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도준의 호소는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진솔한 모습은 여론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재벌 3세의 오만함 대신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아들의 절박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 밤이 지나고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을 떠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이 선언은 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동시에 병원장과 강민석 부회장에게는 더 이상 치료를 방해할 명분을 앗아가는 강력한 한방이 되었다. 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석은 책상을 엎어버리며 극도로 흥분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온 도준은 탈진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무언의 위로를 보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고 서윤은 오늘 밤이 회장님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시술을 준비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길이가 30cm에 달하는 특수 제작된 장침을 꺼냈는데 그것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혈을 자극하여 잠들어 있는 의식을 강제로 깨우는 금단의 기술에 사용되는 도구였다. 서윤은 이 시술이 실패하면 회장님은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고 성공한다면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비장하게 설명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굵은 빗줄기가 병원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마치 하늘이 오늘 밤 일어날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날씨였고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서윤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고 도준은 병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경호원들에게 무전을 쳐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서윤의 손끝이 강 회장의 백회혈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 시각 병원 지하 4층 기계실에서는 정비공 복장을 한 수상한 남자들이 배전반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민석이 고용한 전문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병원의 비상 발정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메인 전력을 차단하여 VVIP 병동의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모니터를 통해 병원의 전력망이 하나씩 해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입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의학적 기적 따위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어둠 속에서 형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겠다고 중얼거렸다. 다시 병실 안 서윤은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장침을 강 회장의 머리에 꽂아 넣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한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파고들었다. 침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모니터의 뇌파 그래프가 춤을 추듯 요동쳤는데 이는 뇌세포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을 조금씩 돌려 자극을 주었고 그때마다 강 회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도준은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서윤을 믿고 주먹을 꽉 쥐며 견뎌냈다. 하지만 시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병실의 조명이 껌뻑거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생명유지 장치와 모니터들의 전원이 나가면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들이 멈춰 섰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도준은 당황하여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밖의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병실 안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도 침을 놓은 손을 떼지 않고 감각에만 의존하여 시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동요하지 않고 있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도준에게 지금 당장 회장님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 의식을 붙잡아두라고 외쳤다. 도준은 더듬거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찾아 꽉 잡고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당황한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아니라 훈련받은 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다. 도준은 직감적으로
적들이 들이닥쳤음을 깨닫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곁에 있던 링거 거치대를 무기처럼 움켜쥐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병실 내부를 환하게 비추었을 때 병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며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마지막 기를 모아 장침을 깊숙이 찔러 넣으며 기합 같은 짧은 신음을 토해냈고 그 순간 멈췄던 강 회장의 심장이 기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강력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쿵쿵쿵. 적막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심장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도주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몸을 날릴 준비를 했고 서윤은 탈진하여 침대 모서리에 기대면서도 끝까지 환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병실 입구에 서 있는 괴한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섬뜩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강도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대신 손에 쥔 쇠뭉치 같은 링거 거치대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괴한의 어깨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괴한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고 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를 몸으로 들이받아 병실 밖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평생 펜대만 굴리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를 본능에 충실한 전사로 탈바꿈시켰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습격자들은 강민석이 고용한 전문 용역들이었기에 도준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건장한 사내 2명이 도준의 양팔을 꺾으며 그를 바닥으로 거칠게 제압했다. 도준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바라보며 안 된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버렸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하게 강 회장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전력이 차단되어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고 착각하며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한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강 회장의 머리맡에 앉아 마지막 시술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외부의 소란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손끝에 전해지는 강 회장의 기운에만 몰입하고 있었는데 뇌의 깊은 곳을 자극하던 침을 천천히 돌려 빼내는 이 과정이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성의 기운을 감지했지만 지금 손을 떼면 회장님의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술을 강행했다. 그녀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강 회장의 이마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지막 침을 뽑아냈다. 리더가 서윤의 뒤통수에 총구를 들이대며 비키라고 위협했지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신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을 건드리면 당신들은 살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괴한은 그녀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개머리판으로 서윤의 어깨를 가격하려 했고 서윤은 피할 새도 없이 강한 충격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괴한은 귀찮다는 듯 서윤을 발로 차내고 다시 강 회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쓰러진 서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바닥을 기어 괴한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는데 그녀의 소나귀 힘은
가녀린 체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괴한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을 떼어내려 발길질을 했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며 시간을 벌었고 그 소란 속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강 회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크게 꿈틀거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병실 내부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명멸했고 그 혼란스러운 빛 속에서 강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비쳤다. 그것은 죽어가던 사람의 마지막 단말마가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거친 호흡이었다. 괴한이 서윤을 떨쳐내고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지만 벼락처럼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강렬하여 괴한은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바닥에 눌려있던 도준마저 고개를 번쩍 들게 만들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강 회장이 상체를 반쯤 일으켜 세운 채 핏발선 눈으로 괴한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라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려온 제왕의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 감히 흑발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었는데 말문이 막힌 괴한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다. 강 회장의 깨어남은 단순히 의식을 되찾은 것을 넘어 병실 안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는데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괴한들은 얼어붙어 움직일 줄을 몰랐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침대 옆에 협탁에 놓인 유리 물병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괴한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나며 괴한의 얼굴에 생채기를 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팽팽했던 공포의 균형이 깨지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도주는 괴한들이 당황한 틈을 타온 힘을 다해 자신을 누르고 있던 자를 머리로 들이받고 몸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도주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메스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며 아버지 앞을 막아서는데 그의 모습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다. 괴한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리더는 작전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철수를 명령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도준의 사설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부신 전술 조명으로 가득 찼고 괴한들은 저항할 의지를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제압당했다. 경호원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괴한들을 끌고 나가는 동안 병실의 비상전력이 복구되면서 형광등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켜지기 시작했다. 환해진 병실의 풍경은 처참했는데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이 낭자했고 집기들은 모두 부서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폐허 같은 현장 중심에는 강 회장이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서윤이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지키려다 상처 입은 아들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낯선 소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깊은 고마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여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도주는 허둥지둥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강 회장은 목을 가다듬고 도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라고 명령했고 도준은 울먹이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과 서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려냈는지 짧게 요약하여 보고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서윤에게로 향했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다. 서여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대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녀의 얼굴은 멍이 들고 붓기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당당했다. 강 회장은 앙상한 손을 들어 서윤의 손을 투박하게 잡았는데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맥박은 분명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내 목숨이 다한 줄 알았는데 저승문턱에서 자네가 나를 끄집어내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천하의 강진혁 회장이 생전 처음 보는 어린 소녀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이자 감사의 표시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때 병실밖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박명석 병원장과 강민석 부회장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경찰들에게 체포된 괴한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형이 죽었으리라 확신하고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침대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강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강 회장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한 듯 눈매가 매섭게 변했고 병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도준에게 저놈들을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오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도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느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어느새 다가온 도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도준은 서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안도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서강이 비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하늘병원 VVIP 병동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이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밤바람이 커튼을 유령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강진혁 회장은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앉아 있었는데 비록 육체는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 기업을 호령하던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찰 특공대에 의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강민석 부회장과 사색이 된 박명석 병원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감히 회장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강 회장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욕설보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하여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게 만들었다. 강민석은 형이 살아있다는 충격과 자신의 모든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형님을 걱정해서 달려온 것이며 저 괴한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동생의 비참한 연극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쉰 목소리로 네가 나를 걱정했다면 왜 내 심장이 멈추던 그 순간에 병원의 모든 전력을 차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곡을 찔렀다. 도주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는 병원 지하 기계실의 CCTV 영상과 강민석이 대포폰으로 청부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도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적막한 병실 안에 강민석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형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으라는 지시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자 강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박명석 병원장 역시 자신은 부회장의 강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굴하게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뿌리쳤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을 향해 네가 내 자리를 그토록 탐냈다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빼앗았어야지.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강씨 가문의 수치라고 호통을 쳤다. 그는 경찰에게 손짓하여 이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명령했고 경찰들은 강민석과 박 원장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끌고 나갔다. 강민석은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도준을 저주하고 형을 원망하는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강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눈을 감으며 침대에 몸을 기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도준은 서둘러 의료진을 호출하여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하게 했고 다행히 강 회장의 바이탈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새로 투입된 의료진들은 서윤이 시술한 침과 뜸 자국을 보며 이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그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인 서윤은 병실 구석진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극도의 긴장과 과로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지만 자신의 환자가 안전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다. 강 회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도준의 부축을 받아 상체를 일으키고는 서윤을 향해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강 회장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내 목숨은 자네가 살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자 나의 또 다른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온 그가 타인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곁에 있던 도준 역시 아버지의 변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강 회장은 서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며 그것이 병원이든 빌딩이든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욕심 없이 맑고 투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은 의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이며 대가를 바리고 한 일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신의 스승이자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의 강 회장과 도준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고 강 회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 회장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서윤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병원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언론은 강 회장의 기적적인 생환과 강민석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떠들썩했지만 서윤은 그 스포트라이트 뒤로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좁은 당직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한 그녀의 짐은 이곳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녀는 화려한 재벌가와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인 산동네 작은 진료소로 돌아가려 마음먹었다. 서윤은 짐 가방을 메고 병원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는데 유리문을 나서기 직전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 생사를 넘나들며 함께 싸웠던 도준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고 그와 나누었던 짧지만 깊은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감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허전함은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준은 땀으로 젖은 셔츠 차림이었는데 회의 도중 서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넥타이도 풀어헤친 채 미친 듯이 뛰어내려온 것이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도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가려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시선을 피하며 회장님도 쾌차하셨고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과 도준은 사는 세계가 다르며 이곳에 더 머물러 봤자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애써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진심을 숨기지 못했다. 도준은 서윤의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그는 당신이 없는 병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신이 떠나면 나 또한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단순히 아버지를 살린 의사가 아니라 죽어가던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도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은 손끝을 통해 서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다. 도준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재단을 설립하여 당신의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며 제발 내 곁에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그것은 천하의 재벌 후계자가 한 명의 여자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프로포즈였고 서윤은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도준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병원 앞 정원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서윤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도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긴 겨울이 지나고 피어난 봄꽃처럼 수줍지만 환한 미소였다. 그녀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준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당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다. 강 회장의 병실 창가에서는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 회장의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진정한 짝을 만나 더 강하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의 시계탑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오후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아니라 축복의 종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그들 앞에는 병마와의 싸움보다 더 길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병원 정원에 목련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하늘 병원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삭막하고 권위적이었던 VVIP 병동은 이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로 가득 찼으며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약초 향기가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강진혁 회장은 휠체어에 의지하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재활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다시금 재왕의 위험이 실려 있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서윤을 무시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진 시간마다 그녀의 뒤를 따르며 환자의 기색을 살피는 법과 맥을 짚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첩을 펴들고 경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현대의학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새로운 조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변화였다. 강도준은 지난 몇 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그것은 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하늘통합의학센터의 설립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존의 병원 시스템에 한의학적 치료법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서윤의 할아버지가 남긴 방대한 양의 의소들을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도준은 건설 현장과 회의실을 오가며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서윤과 마주칠 때면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녀가 연구실 가운을 입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서윤은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든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센터의 최연소 이사이자 수석 연구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으며 그녀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전국에서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들게 만들었다. 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 저녁 하늘호텔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에 반사되어 눈부신 장관을 이루었다. 서윤은 평소에 즐겨 입던 수수한 옷차림 대신 도준이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살짝 덧바른 립스틱만으로도 그녀의 청초한 미모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자리가 익숙지 않아 긴장한 탓에 손끝을 만지작거렸지만 옆에 선 도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안심시켜 주었다. 도준은 턱시도를 입은 훤칠한 모습으로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며 귓가에 속삭여 주었고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윤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진혁 회장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단상에 오른 강 회장은 강인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죽음의 문턱과 그곳에서 만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그리고 최첨단 의학 기술로도 막을 수 없었던 죽음을 막아낸 것은 이름 없는 한 소녀의 헌신과 잊혀가던 전통 의술이었다고 고백하며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객석 앞줄에 앉아있는 서윤을 가리키며 그녀를 단상 위로 불러 올렸다. 서윤이 수줍은 표정으로 단상에 오르자 강 회장은 그녀를 옆에 세우고는 품에서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을 꺼내들어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서윤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집필했지만 출판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라면 받침대로나 쓰였던 바로 그 의서였는데 이제는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표지를 입고 세상에 공개되었다. 강 회장은 이 책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이 되신 서윤 양의 조부님께 깊은 존경과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선언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윤은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을 목격하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다.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는 서윤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오늘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말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강도준 전무가 차기 회장으로서 그룹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한서윤 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도준은 단상으로 올라와 놀란 표정의 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내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포옹했다. 그것은 가난한 청소부 소녀와 재벌 후계자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며 쌓아 올린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준과 서윤은 시끄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서윤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준은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서윤은 도준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깨어날까봐 두렵다고 고백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이라고 단단하게 말해주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의술과 자신이 가진 경영 능력이 합쳐진다면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의 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의술은 인술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겼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있기에 그 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밝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하늘통합의학센터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고 서윤의 진료실 아픈 그녀의 기적 같은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어느 날 오후 휠체어에 탄 한 노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1년 전에 강 회장처럼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익숙하게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맥을 짚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다고 부드럽게 위로를 건넸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병원 행정을 마치고 내려온 도준이 서서 차트를 검토하며 묵묵히 그녀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했다. 환자는 서윤의 확신에 찬 눈빛과 도준의 성실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진료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어와 그들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비추었다. 전 세계 의사들이 포기했던 재벌 회장을 살려낸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고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모두가 존경하는 치유의 여신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적은 화려한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행복 그 자체였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써 내려갈 희망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